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도 책을 안 읽어서 그냥 저를 위해서 책 읽는 것을 남기려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가면 책 이제 이렇게 쬐끔 읽었어요. 챕터 1을 읽을 차례인데 한번 여기다가 남겨봐야겠다. 이러다가 이거 진짜 못 읽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챕터 1, 네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난 12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우리의 가족, 기업, 공동체를 억누르는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말하겠다. 이제 우리는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두 용감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대담하게 뛰어들기를 원한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와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의 신물이 난다. 고양이를 휘두르면 주로 No room, no swing a cat이라는 수거 형태의 표현으로 방이나 공간이 매우 비좁다는 뜻이다. 옴기니의 말입니다. 반드시 나르시시스트, 다르게 말하면 자기 도취주의자를 때리게 된다고 하죠. 솔직히 인정하겠다. 이것은 내가 강단에서 했던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만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절망을 느낄 때마다 수백 년 전 텍사스 지방에서 살았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말을 내뱉곤 한다. 내 입에서 고양이를 휘두른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뜻이다. 퇴행에 가까운 이런 말버릇은 대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난다. 하지만 화가 많이 나면 이따금 고분계 석상에서도 텍사스 사투리가 튀어나온다. 나는 고양이를 휘두른다는 표현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고 입에 담기도 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청중 가운데 몇 명을 제외한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때려 눕히는 장면을 상상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동물학대가 나의 메시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긴 수많은 청중들의 이메일에 답하면서 비로소 그 표현이 동물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양이를 휘두른다는 영국 해군들이 쓰던 상투어로 좁은 배 안에서 고양이 꼬리 채찍을 휘두르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뭐 그렇다고 잘한 건 없다. 나도 인정한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목이 좀 잠겼어요. 지금 5시 한 50분 정도 되었거든요. 아침. 다시 강연장으로 가보자. 고양이를 휘두른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관중석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요. 왜 사람들이 죄다 나르시시스트가 돼가는 걸까요? 내 답변은 자칫하면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었으니 확실히 적절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고양이를 휘두르면 반드시 나르시시스트를 때리게 된다고 하죠. 그 답변은 좌절감의 표현이었다. 지금도 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좌절감에 빠진다. 페이스북은 너무 자아도취적이에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죄다 나르시시스트예요. 항상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우리 상사는 진짜 나르시시스트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일반인들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오만한 행동이나 무례한 태도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법으로 쓰는데 반해 심리학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고 있다. 저도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원래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클래스 101이라는 그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메일 코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제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그 최희주 소장님이 그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엄마가 나르시시스트고,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는 일본의 연구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유행했던 노래들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던 노랫말에는 나르시시즘과 적대감이 많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라는 단어는 줄어들고 나라는 단어가 늘어난 것도 그들이 세운 가설과 일치했다. 또 그들은 노랫말에 사회적 연계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줄어들고 분노와 반사회적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연구에 참여한 학자이면서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의 공저자인 진트 웬지와 키스 캠벨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나르시시즘을 우리말로 바꾸면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말을 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애적 인격장애. 우리 할머니가 즐겨 쓰던 다른 멋진 말을 빌리자면 세상이 작은 바구니 안에서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만 같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걸까? 권력과 성공과 미모에 신경 쓰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데만 관심을 갖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쭐해진 나머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믿고 있을까? 너무 슬픈 말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스스로 우쭐해진 나머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믿고 있을까?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과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걸까?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과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걸까? 만약 당신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이 대목을 읽다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생각에 잠길 것이다. 정말로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의 저자와 비슷한 사람일까요? 제가 왜 생각에 살짝 잠겼냐면 스스로 우쭐해진 나머지 실제로는 아무런 장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믿고 있을까? 내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과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걸까? 이 구절은 제가 정말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맞아, 바로 이게 문제야. 물론 난 아니지. 요즘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그래, 맞는 말이야. 누가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진다.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자신을 괜찮은 존재처럼 만들어주는 설명이라면 더욱 그렇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내 자신을 괜찮은 존재처럼 만들어주는 설명이라면 더욱 기분이 좋아지죠. 실제로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문제라고 주장할 때마다 경멸과 분노와 비난을 곁들인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단락을 쓰면서 그런 감정에 젖어들었다. 커피예요, 커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이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항산화 커피, 건강 커피. 너무 좋아요. 이렇게 꼭두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속이 쓰렸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빈속에 먹어도 속도 쓰리지 않는 그런 아주 건강한 커피 되게 좋아요. 문제를 진단하고 나면 우리는 즉각적인 충동을 느낀다. 나르시시스트를 치료하기 위해 그 사람의 길을 죽이고 싶어지는 것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해봐도 그 반응은 똑같다. 교사들, 부모들, CEO들,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넌 위대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 잘난 척 좀 그만하라고 말해줘야 해요. 제가 저희 엄마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또 하나 걱정되었던 거는 나도 그런 나르시시스트일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도 좀 그런 소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내가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장점으로 잘 승화시킬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제 스스로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복잡해진다.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다. 누군가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이 대중의 의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기 읽을 때마다 발음이 꼬여. 제가 이가 여기 약간 돌출돼서 그런 건지. 나르시시스트들은 끊임없이 잘난 체하고 찬사받기를 원하며 남에게 공감하지 못한다.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제가 좀 잘난 척도 하는 것 같고 찬사도 받기 원하는 것 같은데 남에게 공감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도 있다. 심각한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근저에는 수치심이 있다. 맞아요. 심각한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그 밑에 가장 밑에 뿌리에는 수치심이 있대요. 제가 이거를 어렴풋하게 알고 나서는 엄마가 조금 안쓰러웠거든요. 따라서 누군가의 길을 죽이려 하거나 넌 보잘것없는 존재야라고 말해주는 방법으로는 증상을 고칠 수 알람이 6시 알람이 울렸어요. 증상을 고칠 수 없다. 수치심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에 가깝다. 제가 아침에 항상 산책을 다니거든요. 머리끼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누가 볼지도 모를 몇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주세요.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조금만 더 읽어보고 나갈게요. 나르시시즘의 함정. 아픈 사람의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느니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느니 식의 진단을 내려봤자 치료와 변화에 도움이 못 된다. 아니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유전보다 환경적 원인 때문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규정해버리면 우리 모두가 책임에서 벗어난다.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일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떤 진단을 내림으로써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어떤 진단을 내림으로써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다. 진단을 통해 사람을 규정하면 더 큰 수치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진단한답시고 어떤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거. 그거를 조금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고쳐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은 취약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문제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예컨대 취약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나르시시즘을 바라보면 수치심에서 비롯된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보인다. 취약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나르시시즘을 바라보면 수치심에서 비롯된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보인다. 나르시시즘은 수치심 때문에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군요. 평범해도 되는데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군요. 그렇네요. 그렇군요. 오늘도 정말 또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또 하나 배웠어요. 자신이 특별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목표의식을 가지지 못할 거라는 두려운 말이다. 비추어야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목표의식을 가지지 못할 거라는 두려운 말이다. 아까 수치심 때문에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해지는 두려움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자신이 특별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목표의식을 가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네요. 때로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바라만 봐도 지혜를 얻는다. 그 지혜의 빛은 사람에게 치욕스러운 낙인을 찍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지혜의 빛은 사람에게 치욕스러운 낙인을 좀 그러네요. 일단 좀 더 읽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만 읽어야겠어요. 남편 제가 맨날 이런 거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읽고 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